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과 분배. 사람은 생존하고 즐기기 위해 필요한 대상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필요한 대상을 소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음을 가리킨다. 필요한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물건일 수도 있고 활동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어떤 권리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현 시대에서는 상품으로 다 거래가 되죠. 소비하고자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정도로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소비하고자 하는 대상의 양을 증가시키려 하고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 그렇죠. 어떤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양을 늘리려 하고 충분히 얻을 수 있어도 거기서 그치지 않죠. 보다 좋은 것을 얻고자 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가난할 때는 한국에서도 굶어 죽는 이들이 있었죠.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래요. 그런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식량만 충분히 얻을 수 있어도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현 시대에서는 식량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 해서 만족하지 않죠.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질을 향상시키려 하죠. 그래요. 세상의 질을 지닌 대상을 충분히 소비한다고 하여 만족할까? 그러한 대상을 소비하지 못할 때는 그 대상을 소비만 할 수 있으면 영원한 행복이 도래할 것 같지만 그러한 대상을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게 되면 다른 대상을 소비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그래요. 배고픈 시절이 해결되고 식량이 충분해졌어요. 그 최상의 질을 지닌 음식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대상을 소비하고 싶어 하죠. 예전에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고기국과 쌀밥만 마음껏 먹을 수 있어도 행복하다 생각했겠죠.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렇다 해서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만족의 기준이. 그것은 뭐 집단적으로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죠. 그 인간의 선천적인 욕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천적인 욕망은 뭔가요?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의지는 바뀌지 않죠. 그러한 의지가 소비 대상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이죠. 언급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욕망은 제도와 결합할 수 있다. 그래, 이러한 욕망이 제도와 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망이 제도와 결합할 때 신분제도가 생성된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기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농업국가였다. 그렇죠. 농업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토지이며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죠. 토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보다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토지가 없으면 아예 농사 기술이 있더라도 그래요. 제대로 된 소득을 얻기 어렵겠죠. 농업국가에서는. 농업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이며 보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일수록 보다 많은 대상을 소비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러한 사회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이는 토지를 소유한 이에게 고용되어 필요한 대상을 얻거나 특별한 계약을 통해 필요한 대상을 얻어야 한다. 특별한 계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요. 토지가 남아도는 이에게 일정 부분
수확량을 주겠다 하고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토지가 없는 이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가요? 농사를 안 지으면 굶어 죽으니까 농업국가에서는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물건이 되겠소. 단 나의 생존에 필요한 대상을 공급해 주시오 라는 계약을 통해 농사를 지으며 생명을 이어갈 수도 있다. 노예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계약은 신분제도가 부정되는 시장지배시대 제도가 도입된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신분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신분제도가 당연시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불법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있겠죠.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사례는 많을 것이고, 스스로 이제 노예가 되는 계약이죠. 이러한 사회에서 토지를 소유하여 충분한 소득을 얻는 이는 이와 같은 사정이 변경되길 원하지 않으며 보다 넓은 토지를 얻고자 하는데 이러한 의지가 제도적으로 실현되기를 원할 수 있다. 토지가 충분한 토지를 얻어서 충분한 소득을 얻어요. 그러한 사정이 변경되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자식들 역시 그러한 삶을 누리길 원할 수 있죠. 그 실현시키는 방법이 뭔가요? 제도로 보장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러한 바람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면 그러한 사회는 신분제도가 인정되는 신분사회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동에는 다른 동네 주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중 몇몇 이들은 장기간 머무르며 재산을 비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이들 중에는 발해동 주민도 제법 많았다. 건설업자는 바로 발해동 주민이었는데 사람을 고용하기 어려워지자 발해동에 직접 가서 제법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한국동에 데리고 왔다. 발해동 조선동 위에 베니수알라동이 있고 베니수알라동 위에 발해동이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건설업자는 다른 동네 주민이라 했죠. 건설업 크게 성공했는데 그래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했죠.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 어렵죠. 그러면 사람을 구해와야 되겠죠. 그 발해동에 가서 구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근로자 중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내와 자식을 발해동에 남겨놓고 한국동에 일하러 온 사람도 제법 많았다.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죠. 국가적으로 살펴도 가난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국가에 가서 가족들을 남겨놓고 돈 벌러 딴 나라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근로자 중 한 명이 생각했다. 발해동은 살기 어려워. 풍년에는 그나마 먹고 살기는 하지만 흉년에는 굶어 죽는 경우도 있어. 그에 비해 한국동은 얼마나 살기 좋은가. 한국동에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흉년에도 일자리를 구하기만 하면 충분한 소득을 얻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농사에 매달릴 필요는 없죠. 흉년이 들어도 비축한 쌀도 많고 비축한 식량도 많고 그래요. 일자리를 얻어서 일만 하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한국동으로 이주시켜 농사짓게 해야겠어. 그렇게 생각한 근로자는 가족들을 이주시켜 빈 땅에 주택을 만들고 가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다. 한국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제법 많이 남아 있었고 근로자는 수년간 비축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수거하기 전까지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근로자는 소득이 있었고 수년간 비축한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농사 짓는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그래요.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었기 때문에 수확을 하게 되자 제법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죠. 이중으로 소득이 생기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이 같은 발해동 근로자들 역시 가족들을 불러들여 한국동에서 농사를 짓게 했다.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제법 재산을 비축하게 되면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현상은 현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어요. 뭐 고대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같으니까. 한국동과 같은 사회가 고대도 있었다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근로자 한 명이 가족을 데려와 농사를 지을 때에는 한국동 주민들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여러 명이 제법 넓은 땅을 차지하며 농사를 짓자 동네는 시끄러워졌고 이 문제는 동네 회의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죠. 이주민들이 땅을 차지하여 농사를 지으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없어. 한 농민이 말했다. 한 농민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동 주민들 대부분은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토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한국동은 여러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대폭 증가했죠. 250명에서 716명으로 증가했죠. 많은 주민, 근데 그중 많은 이들이 그래요. 이주민들이죠. 절반이 넘죠. 근데 동네 주민들 대부분은 어떤가요? 뭐 여러 산업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네 주민들만 따지면 여전히 농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압도적이죠. 그래요. 한국 주민들 대부분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토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또 다른 농민이 말했다. 우리는 충분한 농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농토가 필요하고 농토가 자식들로 인해 나누어지면 자식들이 가족을 이루며 독립하면서 나누어지면 자식들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어. 그렇죠. 농토가 더 넓어지지 않으면 어떤가요? 자식들은 나누어진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 그래 부모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듣고 있던 촌장이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동네 회의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다. 다른 동네 주민들은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얻거나 사용하는 일을 금지시킵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어떤 시도인가요? 자신들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주민과 동네 주민을 구별하게 되고 이제 어떤 신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동네 주민이 무단으로 토지 얻는 일은 금지되었고 당연하죠.
이러한 사실은 농사를 짓는 이주민들에게 통보되었다. 이주민들은 항의했지만 촌장은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다 쫓아낸다고 말했다. 자, 나가라 라고 말했다. 결국 근로자들은 가족들을 발해동으로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일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족들을 보내야 되겠죠. 한국동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절반이 넘는 인구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다른 동네 주민들이었다. 살펴봤죠. 그러한 이유로 한국동 주민과 다른 동네 주민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고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한국동 주민과 다른 동네 주민들을 다른 동네 주민을 관리하는 일 역시 촌장의 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요. 일정 부분 신분제도가 형성되어 버린 거죠. 그래요. 제도적으로 차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생기는 이제 과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고대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그렇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